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국내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공장을 짓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완성차 업체인 포드,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과 함께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합작 공장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월간 매출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이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했습니다. 지난 9월 전 세계 반도체 판매 금액은 4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내년 스마트폰을 2억 9,068만 대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2년 생산 계획 3억 3,420만 대보다 13%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와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셈입니다.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가 하루 수십억 원씩 전체 670억 원을 투입해 SM 지분 4%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KB자산운용의 KB스타 배터리 리사이클링 아이셀렉트 상장지수 펀드를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이슈, 6만전자 회복에 시동을 거는 삼성전자 이슈로 시작해봅니다. 전날 3분기 어닝 쇼크 여진을 좀 털어내면서 59,900원까지 회복을 했던 삼성전자. 사실 외국인은 지난 한 달만 삼성전자를 1조 5,7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불황에는 믿을 건 삼성그룹주밖에 없다라는 투심일까요? 남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는 시가총액식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가총액식의 의미가 뭡니까? 네, 가격이 높은, 전체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지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삼성그룹에 대한 힘의 쏠림 현상이 당분간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가 고점 9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하락한 도중에 기관 투자가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사는 것을 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 특히 국민연금조차도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을 줄였다는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번 저점 5만 1,300원 보이고 이제 상승세로 전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투자 비중이 25%가 안 되는 기관 투자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코너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나올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삼성의 빅5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부 아시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삼성 SDI, 삼성물산, 마지막으로 삼성 STS. 이 5개 종목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이고 만일 이들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보유 비중이 너무 적다, 그러시면은 지금이라도 일단 늘려놓으시는 것이 시가총액 매매 방법에 부합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지난 2016년도, 17년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다른 주가들이 많이 빠졌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지수가 시가총액식으로 이루어지는 한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삼성그룹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삼성전자 그룹주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진단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지금 바닥을 잡았는지 가장 궁금하고요. 그 외에 지금 삼성그룹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지금 시점에서 더 좀 주목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김효진 대리님. 네, 사실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좀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수만 붙잡아도 지수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로는 어떤 매기가 오히려 더 죽어버리는 그러한 흐름도 사실은 약간은 시장은 왜곡되는 그런 형상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뭐 기사에 다뤄진 것처럼 믿을 건 삼성뿐이라는 이런 이 기사에 맞물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여전히 남인호 소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유지가 필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그룹주 ETF도 좋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약세장이고 어떤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럼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삼성그룹주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주사격인 삼성물산을 보고 싶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6% 그리고 465% 증가를 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 부문에서 하이테크 공정 호조 그리고 정산이익, 해외 신규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로 해서 분기 마진이 한 7% 이상 급상승을 했고요. 또 바이오 부문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이 CMO 생산 확대랑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 덮여져서 어떤 실적 호전을 이루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사실 고금리의 여파로 내년도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모기업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기업 반도체 공장 증설이라든가 그리고 신설 발주 증가에 따른 건설 부문 매출 증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부문에서 사공장 가동에 따른 바이오 부문 성장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한 42조 원 그리고 2.3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과거에는 이 그룹 지분 가치 때문에 삼성물산이 PBR이 굉장히 낮았고 또 낮은 이익 수준 때문에 PER은 시장 대비 좀 할증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연간 2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달성되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로 업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삼성전자는 사실 예전에 이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고 사이클과 관련해서 한 2번 정도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재고는 내년 1분기 지금 재고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재고 이 피크아웃은 내년 1분기를 지나면서 조금은 슬로우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주가는 선행성이라는 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11월 정도를 전후로 지나면서 어떤 바닥권을 좀 잡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뉴스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 소식 한번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M 기사 확인해 보시죠. 아니, 게임기업 컴투스가 지금 10월 12일부터 매일 SM을 사들이더니 현재 SM 지분 총 4%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정도 지분이면은 SM에도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김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면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이제 수치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컴투스가 SM의 주식을 시장에서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펀드죠.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표대결 구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SM의 100기사로 이제 컴투스가 나섰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해서 앞으로 SM과 사업 협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행보에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SM의 지분을 매입을 했고요. 하루에 수십억씩 전체 670억 원을 투입하면서 SM 지분의 4%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시 대상에 들어가고요. 수급의 주체로 따져보면은 기관 투자자 가운데 기타 법인으로 잡혔는데 이게 컴투스로 잡혀 확인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내년 3월 주총에서 이수만 프로듀서 측의 인사죠. 이제 이성수 대표이사 그리고 타경준 CEO 그리고 박준영 CCO 등 사내이사 3인이 임기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표대결이 아마 온라인 측과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를 미리 좀 사전에 좀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컴투스 입장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미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SM의 어떤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면은 시너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매집에 나서는 거는 일석이조 이상의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컴투스 혹은 SM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지분을 매집을 하면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5군을 자처하고 나선 컴투스. 자, 그럼 이런 관련 뉴스가 SM과 컴투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김효진 대리님.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 뉴스가 굉장히 핫할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SM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좀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일단 S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 보면 라이크 기획 이슈가 해결이 되면서 M&A 가능성이 재점화가 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평소에 한 5에서 10%대 정도의 공매도 비율하고 비교를 하면 지난 27일 날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공매도 비율이 1%대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도 차환하면서 어떤 지분 경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 근거입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공시된 대로 라이크 기획의 프로듀싱 계약이 연말 조기 종료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내년 1분기부터 즉각적인 이익 상승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면 2023년에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로열티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내년 실적은 증권사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니까 매출액이 한 8,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40억 원 정도 전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올해보다 성장률이 한 20% 이익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요 연예 기획사 중에서 가장 다양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것이 이 SM의 장점인데요. 지금 아티스트 활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별도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는 두 팀의 신규 보이그룹 데뷔,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백현 등이 전역을 하면서 활동 가능한 아티스트의 어떤 라이브러리가 더 확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컴투스에 관련해서는 김 대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미디어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컴투스의 매출 기여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위지역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미디어 콘텐츠 업체들의 손익은 내년부터 조금씩 어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인수를 한 마이뮤직 테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온 오프라인 그 공연 플랫폼으로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이 마이뮤직 테이스트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컴투스에 연결 편입이 되었고요. K-팝 유럽 공연 수주로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K-팝의 글로벌 흥행이라든가 공연 정상화로 매출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투스 관련해서는 이 메타버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바람, 다음 메타버스 바람이 불 때 어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K 콘텐츠들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기회, 이때가 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SM에 대한 반등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유럽 이어 북미로 진격하는 에코프로비엠 소식 확인해 보시죠. 자, 에코프로비엠 헝가리에 이어서 캐나다 퀘벡주에 이제 두 번째 해외 양극재 공장 건설 소식을 들려주게 되는데요. 사실 경쟁업체인 포스코 케미칼도 GM과 함께 짓고 있는 합작 공장이 캐나다 퀘벡주에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면 대결인가요, 남인호 회장님?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용쟁호투,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데요. 양극재의 양대 산맥이죠. 네,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드디어 같은 곳에서 전략적 동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포드 그리고 SK온하고 합작을 하고요. 또 포스코 케미칼은 GM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해서 지금 지도 나오고 있네요.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옆에 있는 겁니다. 이름도 참 생소합니다. 베칸쿠르. 뭐 아시겠습니다만 캐나다는 프랑스의 그 선조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베칸쿠르냐? 왜 그 많은 도시 놔두고 오타와 옆에 있는 베칸쿠르냐? 여기가 포인트 같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칸쿠르 이 일대에는요, 니켈, 망간, 코발트 등 이 양극재에 필요한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답니다. 그래서 원료 수급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캐나다는 미국과 동일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RA 수혜를 보려면은 원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미국 동부 지역이라는 거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GM이라든가 포드사에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물류 이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케미칼 돈도 많은데 각자 혼자 짓지 왜 굳이 LG 엔솔, GM, 포드,
SK온하고 합작을 하느냐? 저는 이걸 가지고 일거양득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생산 니코로 이익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금은 규모는 줄어들고 효과는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연합작전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대세적으로 볼 때 큰 의미로 볼 때는 주도주로서 확실한 자리 잡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모두 좀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주신 건데 사실 그동안 주가 측면에서 보면 양극재 관련주 안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에코프로비엠보다는 훨씬 탄력적이었거든요. 양극재 탑픽 종목 김효진 대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이 지금 두 기업이 보면은 둘 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인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맞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확실한 것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다 좋습니다. 사실 어떤 탑픽을 선정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앵커님이 탑픽을 물어보신 것보다는 어떤 이 두 기업 중에서 이 기사가 대결 이렇게 경쟁 구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중에서는 그럼 어떤 걸 고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비경을 보시면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코프로 계열, 그러니까 지금 주가 측면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퍼포먼스를 한 지난 3월 정도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포스코 케미칼은 신고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르진 않아, 못 오른 건 아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 배경은 이 에코프로 계열은 과거에 그 중국 의 의존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중국산 원자재를 먼저 사용을 했던 과거가 있었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탈중국을 하려고 다른 국가에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포스코 계열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중국 의존도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SK온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더욱 집중되었던 부분에 의해서 어떤 주가 퍼포먼스가 좀 달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에코프롬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지난 3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7% 정도 상회하면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내년 영업이익 예상 중과율이 전년 대비해서 53% 정도 굉장히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12개월 선행 PER 기준은 지금 20년 초 수준 정도까지 하락하고 나서 살짝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약한 에코프로 BM이 10월 달에 약 한 3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진 않지만 과거 30% 정도 급등을 한 이후에도 추가 상승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왔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최근 3개월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과도한 언더퍼폼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정도의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뭐 성장의 고삐가 놓치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가 있던데요.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요 고객사 중에서 삼성 SD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주요 고객사 해외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어떤 성장의 궤적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충분히 봐줄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두 기업 가운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을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말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차 전지 테마 관련 기사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사실 2차 전지 하면은 최근에 폐배터리라는 또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입니다. 이 KB 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뭐 앞으로 많은 운용사들이 이런 ETF를 상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이제 KB자산운용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ETF를 신규 상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려왔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전기 완성차 및 배터리 셀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자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당 ETF에는 리사이클링 사업과 관련돼 있는 연관성이 높은 총 26개 종목,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못하겠지만 총 26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상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리사이클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해당 ETF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 국내 증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보니까 현대차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 뭐 완성차 부품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성일하이텍 그리고 코스모화학,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폴란드 수주 실패 소식에 주도주의 위상이 좀 바닥으로 떨어진 원전주 소식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보면 그래도 원전은 오뚝입니다. 이 폴란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주기로 한 원전 6기 사업과는 별개로 폴란드에 또 한국형 원전을 짓는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요, 남인호 장님? 네, 이번에 폴란드가 참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대를 가졌던 폴란드 정부 원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됐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단순하게만 본다면 한수원이 훨씬 더 앞섰을 겁니다. 이거는 폴란드 심사위원도 알 텐데요. 그러나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원자력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바로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를 택할 것이냐. 그럼 여러분은 어디 택하시겠습니까? 당연지사 그 플러스 알파 점수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 선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나왔죠. 그거는 정부 발주고 이제 민간 발주가 있는 거죠. 제파, 최대 민간 발전소 제파기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전력공사인 PGE가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에 갔지만은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 한수원, 한국의 기술력과 가성비가 뛰어나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수원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이런 말 했죠. 우리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폴란드에서 1차 정부 발주에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민간 발주에서는 지금 이 그 양해각서도 아니고 사업의향사 LOI 레터 오브 인텐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의향만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전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주할 겁니다. 저는 원자력에 대한 원전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 밤사이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의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 보시죠. 국내 대형 OTT 탄생 티빙과 시즌의 합병 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과연 공정위에서 승인을 해줄까 했는데 역시 승인은 났습니다. 지금 CJ와 KT의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자, 그럼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대항마로도 좀 견줘봐도 손색이 없을지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선영 대표님? 대항마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가 사실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합병 관련 기업들을 이렇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합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독점입니다. 과연 이 기업이 독점을 행사하면서 당연히 독점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가격의 인상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을 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이제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2위 사업자가 되는데 사실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사실 단독적으로 뭐 구독료를 올리거나 뭐 컨텐츠를 독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적거나 아예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병 승인이 좀 더 힘을 얻은 것 같고요. 점유율을 좀 살펴보니까 티빙은 3위고 시즌은 6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두 기업의 점유율을 합치면 18.05%로 14.37%의 웨이브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은 하는데 일단 1위인 넷플릭스가 38.22%라서 사실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세 개를 합쳐도 티빙, 시즌 그리고 웨이브를 합쳐도 이제 넷플릭스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승인이 안 날 이유는 없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료 부분을 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우려됐던 건 구독료 부분인데 원래 이렇게 시장을 좀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시간 끌다가 나중에 뭐 하냐면 결국 가격을 올립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확 올려버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위와의 격차가 너무 커서 뭐 1, 2위를 합쳐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구독료를 올리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공정위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뭐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진흥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독자들의 49%가 뭐 내가 이용하고 있는 OTT의 구독료를 10% 올리면 나 그거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독료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CJ 계열 경쟁사들의 OTT의 컨텐츠 공급을 이제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의 한 3분의 2 정도를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이 승인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방통위가 올해 안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이라는 걸 이제 올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OTT를 제도권 안으로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방송 프로그램처럼 OTT 역시 일반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준수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계권 재판매를 하라 그건데 사실 독점 중계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해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 많은 프리미어 리그 이제 구단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한 OTT 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시청권 준수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독점 중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독점 중계를 다른 업체들에게 팔게 되죠. 이제 중계권 재판매 등을 통해서 충분한 가시청 가구, 즉 전체 가구 수의 75에서 90% 이상을 확보해라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지상파 혹은 다른 유료 채널에 이제 이 채널을 시청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까지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뉴스까지 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OTT 시장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이제 저는 보통 통신사 기업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땅 따먹기 끝났고요. 서로 간의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이제 이런 합병 등을 통해서 점유율을 올려가는 이런 추세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넷플릭스와의 어떤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줄이냐에 따라 가지고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련 기업들 계속 여러분들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콘텐츠만 좋으면은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뭐 구독자 수도 늘어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국내 최대 OTT 업체의 탄생으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효진 대리님. 일단 이 티빙과 시즌의 합병에 관련해서 이 티빙을 갖고 있는 CJ ENM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이 외에도 이제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이 뉴스만 가지고 주가 어떤 상승 동력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 수혜주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광고와 관련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일단 티빙과 시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자면 이 시즌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즌하고 티빙이 통합 OTT 출범을 하게 되면 시즌은 KT 거였지 않습니까? 이 KT의 핸드셋 가입자 약 한 1,400만 명에 대한 유입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티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확보보다는 구독자 확보가 우선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티빙의 구독자 수가 올해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이 KT 시즌하고 협업을 통해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독자 이탈 없이 어떤 통신사하고 시너지가 나타난다라면 향후에 어떤 수익화 전략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수익화 전략이라는 걸 살펴보면 결국은 광고 쪽으로 어떤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티빙하고 시즌 이 주요 심사 내용 중에 보면은 OTT 서비스 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합병하더라도 그런 구독료를 단독으로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구독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그러면 광고를 노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어느 순간 돈 내고 보고 있는 경우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건데요.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모바일 기술이라든가 이런 발전 덕분에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게 세상의 변화인 거고 TV 시청 시간은 유사할 수 있지만 점차 디지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미디어 기업들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광고 수익 모델을 대거 선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대신 구독료를 할인하는 그런 전략, 이러한 전략에 OTT 기업들이 어떤 성공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OTT 다시 광고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관련 기업, 국내 1위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업체인 나스미디어를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OTT 업체 중간 광고 도입가 주요 OTT 업체인 지금 넷플릭스가 거래사인데 이 넷플릭스가 지금 11월 중간 광고 도입을 앞두고 있고요. 광고 시장 내에서 어떤 그 매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OTT 업체들의 중간 광고 도입 확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